예,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SK바이오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청약약이나 안 그러면 상장 이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주식 전략 얘기는 많이 해드렸었는데 정작 SK바이오팜이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 기업 본연의 얘기는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오늘 이 부분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지의 변리사 모시고 관련한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변리사께서 네. 이제 또 어떤 특허들을 SK바이오팜이 가지고 있고 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 텐데 네. 그 전에 그 식약처 심의위원회 전문가시기도 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여기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네. 우선 저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예. 저는 바이오 약학 분야 전문 변리사로서 예. 식약처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전문가 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기본적으로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업무를 기본으로 치매 감정, 특허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바이오 약학 분야는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있고 특허가 시장 독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전문가도 이런 허가 특허 연계 제도 관련해서 들어가 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특허 전략 수립, 출원, 등록 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 특허 관점에서 기업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특허 관련해서는 일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SK바이오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청약에서 대박이 나고 상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미를 두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기술 쪽으로 좀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 SK바이오팜은 국내 기업이 기술 수출 없이 직접 글로벌 임상 3상까지 추진해서 FDA 허가를 받은 첫 신약인 세노바메이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혁신 신약을 이미 개발하고 상업화를 마친 단계에서 상장하는 최초 사례이기도 한데요. 네. SK바이오팜의 신약 개발 기간은 지금까지 한 27년 정도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약 개발 기간을 버티고 결실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기업 독자적으로 영업망까지 구축해서 미국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예.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 의미까지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 SK바이오팜이 누리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변리사께서도 큰 의미를 좀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알고 있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도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복제약이냐 신약이냐의 차이도 있을 테고 그리고 신약 개발이냐 아니면 위탁 생산이냐에 따라서도 또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SK바이오팜은 전혀 이제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신약 쪽으로. 네, 그렇죠. 신약 좀, 개발 쪽이죠. 예, 어떻게 좀 이것도 의미를 두고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예, 합성 의약품의 제네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복제약과 신약이라는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신약은 특정 질환에 대해서 최초로 개발된 약이고 간편하게는 오리지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복제약은 오리지널과 주성분의 함량, 품질, 안전성, 효능 등이 이제 동등한 의약품을 복제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신약 개발의 경우에는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검증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최종 허가를 받아 시판이 되는데요. 평균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반면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신약의 임상 시험 자료를 원용을 하고 생동성 시험을 통해서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 기간이 짧습니다. 또 약가에 있어서 복제약이 오리지널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또 오리지널 역시 특허 만료 후 약가가 떨어지고 특허 만료 후 2년이 지나면 복제약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만 보면 신약 개발은 비용 시간 면에서 복제약보다 불리한 것 같은데 네, 왜 신약을 개발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복제약 개발에서 누릴 수 없는 신약 개발은 그 힘은 독점입니다. 예, 네, 그래서 개발된 신약은 우선 자료 독점권이라고 하는 데이터 익스클루시비티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 복제약 개발자가, 그러니까 원 개발자, 이제 신약 개발자죠. 신약 개발자 동의 없이 제출된 임상 자료를 원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게 자료 독점권이고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자료 독점권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5년, 우리나라 경우 6년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독점 판매 기간이 부여가 되는데요. 예. 미국 경우에는 7년이 부여가 됩니다. 예,
이런 자료 독점권 외에도 이제 신약은 특허권에 의해서 특허 출원은 20년 동안 권리를 보호받아서 독점 판매 기간이 확보를 될 수 있습니다. 예. 의약품을 제품화하기까지 임상 허가를 받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면서 특허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최대 5년 한도에서 존속 기간 연장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신약 개발을 하면은 특허권, 자료 독점, 독점 판매 기간이 보장되는 만큼 다른 사업 대비 강력한 진입 장벽을 가지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높은 수준의 수익성 실현이 가능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 신약이 블록버스터라고 하면은 독점 기간 동안 창출되는 수익은 정말 크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약 개발의 강력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약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 어렵고 실패 네. 확률이 성공 확률보다 훨씬 높은 사업이긴 하나 네. 성공만 한다면 대박이 날 수 있는. 네, 얼마든지 독점을 통해서 그렇죠.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SK 바이오팜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약 개발부터 판매까지 다 한다면 네, 파일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치료제 아니면 파이프라인과 관련돼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기 전에 SK 바이오팜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지금 임상 진행되고 있는 물질들은 뭐가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저희가 표를 준비했으니까요. 표를 한번 보시면서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SK 바이오팜은 8개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가장 핫한 세노바메이트 같은 네. 경우에는 부분 발작에 관한 내전증을 적응증으로 해서 미국에서 심사를 받았고요. 유럽에서는 심사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간대 발작에 관한 내전증을 이제 적응증으로 해서 임상 3상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수면 장애를 적응증으로 하고 있는 솔리암페톨이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런 솔리암페톨 같은 경우에는 기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주간 졸림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예. 또 하나 카리스마 메이트가 있는데요. 카리스마 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소아 희귀 내전증, 즉 레노스 가스토 증후군을 적응증으로 해서 임상 1, 2사항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카리스마 메이트 같은 경우는 벌써 FDA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네. 또 렐레노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희귀 신경계 질환에 대한 적응증으로 해서 임상 2상에 있습니다. 또 성분명이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또 있는데요. 집중력 장애, 즉 ADHD라고 하죠. 그걸 적응증으로 하는 SKR13865, 그리고 저염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SKR20540, 조울증을 적응증으로 하는 SKR-PSY, 뇌전증을 적응증으로 하는 SKR24741이 모두 임상 1상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SK 바이오팜은 중추신경계 질환을 적응증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사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도 파이프라인 갖고 있다고 해도 뭐 2개, 3개 갖고 있는 하나 네.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만 8개인 거고 뭐 보신 것처럼 임상 1상에 이미 돌입하거나 아니면 3상을 진행 중이거나 FDA로부터 이제 뭐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뭐 보증이 됐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뇌전증 치료제와 관련한 거니까 좀 네. 여쭤보도록 하면 지금까지는 좀 빈도 감소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SK 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어떤 게 있을까? 여기도 물론 빈도 감소와 함께 뭐 일부분은 아예 완치 뭐 사례도 나왔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은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만의 강점이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설명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세노바메이트의 적응증인 뇌전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뇌전증은 이제 간질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네. 뇌 특정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가 흥분 상태에 있어서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만성화될 경우에 뇌 손상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 세노바메이트는 뇌에서 흥분 신호를 전달하는 나트륨 채널을 여기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나트륨 이온 전류를 차단하고요. 네. 동시에 억제성 신호 전달을 관여하는 가바 A 수용체의 알로스테릭 활성화를 통해서 신경세포의 신경 전달 과정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뇌전증의 원인인 흥분성, 억제성 신호 전달 관련 2가지 타깃을 동시에 조절을 하는 건데요. 예.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발병 원인을 제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정상 그 증상만 좀 지연시킨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다수 있는데요. 예.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의약품은 물론 발병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만성 질환으로 넘어가게 되고 네. 장기간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 약물의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난치성 환자의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병용해서 복용을 하면서 약물 부작용까지 겪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발표된 임상 시험 결과를 보면요. 급성 간염, 신부전까지 동반하는 부작용인 드레스 증후군의 발병이 줄이고요. 예. 가장 흔한 부작용이 졸음, 피로 정도로 마일드한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러한 보고는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발작 빈도 역시 감소된 걸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 기존 치료제 대비 부작용과 발작 빈도를 모두 감소시켰다는 점에서는 뇌전증으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난치성 환자들에게는 매우 큰 희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좀 획기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작 빈도도 줄이고 이와 함께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네,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훨씬 반가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을 테고 네. 하다 보니까 SK 바이오팜의 이런 신약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그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네. 독점 판매와 특허권을 계속 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7년이냐 12년이냐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물질 특허랑 솔리안펠트의 이제 미국 특허를 보면은 2027년에 만료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의약품이 개발되고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약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서 시판 후 남아있는 특허 존속 기간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의약품 관련 특허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된 기간의 입증을 통해서 최대 5년 기간에서 존속 기간 연장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독점 기간이 연장되는 거고 네. 그만큼 시장에서 독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에서 지금 신약에 대한 특허 존속 기간 연장에 공을 들이는 거는 지금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네. 수순이기도 하고요. 이게 혹시 그러면 최대가 12년인 겁니까? 최대가 12년이라 하시면 우선 그러니까 존속 기간이 네. 7년에 이제 최대로 더 신청을 해서 뭐 최대치로 받으면 5년까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출원 후 20년까지가 예. 특허 존속 기간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서 시판 후에 실제로 판매되는 기간은 언제 시판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건데요. 네. 이 출원 후 20년 존속 기간 만료일에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최대 5년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다 받는다고 하면은 출원 후 25년까지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신청을 하면 존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네.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저는 그 수치상 감이 없어가지고. 대체로 이렇게 임상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예.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정될 가능성은 연장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예. 얼마나 연장이 될 것이냐 아하. 그거는 이제 심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얼마나 연장이 될 수 있을지도 또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네, 다른 제약업체들이 비슷하게 따라 할 거지 않습니까? 네. 제네릭으로. 네, 그러면 이제 SK 바이오팜 입장에서는 또 다른 먹거리로 치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뭐 비슷한 카테고리에서의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다음 스텝 SK 바이오팜에게는 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그리고 네. 이제 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담은 없는지 좀 이것도 짚어주세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항상 후발주자의 제네릭 생산이라는 부담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네, 아무래도 거기다가 바이오 의약품보다는 합성 의약품의 제네릭 개발이 좀 더 빠른 편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독점 기간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면은 약가가 인하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더 독점 기간 연장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 역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특허 전략에서 그렇진 않거든요. 네. 아마 SK바이오팜 자체도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수립을 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들긴 한데요. 신약에 관한 특허 에버그리닝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예를 들면 세노바메이트의 지금 물질 특허가 있는데 예. 후속 특허들을 계속 출원을 하면서 특허 장벽을 구축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물질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후에 적응증 치료 관련해서 투여 요법이나 투여 용량 같은 그런 특허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축하면서 후속 특허의 존속 기간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독점 기간을 연장시키는 전략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에버그리닝 전략인데요. 예. 이런 전략은 이제 통상 빅파마라고 불리는 다국적 제약사에서 독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 2년 정도씩 이렇게 조금씩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만약에 블록버스터라고 한다고 하면 1, 2년 정도의 독점 기간 연장도 꽤나 크기 때문에 기존 특허의 존속 기간 연장 전략과 함께 후속적인 특허 장벽을 통해서 에버그리닝 전략을 이용해서 조금 더 독점 기간을 연장을 하는 전략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점권을 계속 연장해 간다. 당연히 SK바이오팜도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 네. 미래 전략은 짜놨을 텐데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시면서 화면으로 나간 그 표가 하나 있습니다. 특허 출원 국가 분포가 있었는데 네. 이것도 뭐 저희가 자료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제 화면으로 나갈 겁니다. 예, 띄워주세요 먼저. 예. 네, 이거는 이제 SK바이오팜에서 이제 현재 어떻게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간략하게 본 건데요. 네. SK바이오팜에서 출원된 국가 분표를 보면은 좀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지금 시판된 거는 이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거긴 한데요. 특허를 보면은 미국, 한국,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SK바이오팜에서는 단순히 미국,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특허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허 출원 국가 분포까지 짤막하게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 카리스마메이트에 대해서도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고 설명을 미리 해주셨기에 저는 좀 다른 쪽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떤 프리미엄을 가지고 또 메리트가 생길지 한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쯤에는 삼상 돌입할 거라고 얘기는 하던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전망이야. 네, 아무래도 전망은 저는 밝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승인을 받고 이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희귀의약품으로 어떤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통상 이제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가 적어서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이 저조한 의약품입니다. 네. 그래서 각 국가에서는 이쪽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임상기간 단축, 임상비용 축소, 그리고 약가를 고가로 제공하게 해주거나 예. 시장 독점 기간 등을 부여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심사, 심속 심사를 진행하고 시판을 승인하기 때문에 예. 승인이 빠르고요. 희귀의약품에는 이제 세금 감면이나 허가 신청 비용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동일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 의약품의 허가 금지를 통해서 7년 동안의 시장 독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리스마메이트가 이렇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서 최종 이제 승인까지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 희귀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평균 11.3%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네. 이제 점점 커지는 시장에서 빠른 시판 승인과 미국 기준 7년간의 독점 판매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듣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근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뭐 노리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각국 정부에서도 당근책을 제시한다고 네.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SK바이오팜 앞에서 저희가 말했었던 뇌전증 치료제 이후에 다음 타자가 카리스마메이트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네. 그러기에는 그러면 시장 파이가 너무 작아서 어떤 매출 측면에서 이 전 신약에 비해서는 좀 실적이나 아니면 판매율 자체가 좀 쪼그라들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좀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러진 않나요?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희귀의약품 시장 자체가 연평균 11.3%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예. 성장률이 작은 건 아닙니다. 이거 희귀의약품 시장이 작은 거는 사실상 환자 수가 적은 거기도 하지만 네.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거의 다 난치성 질환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희귀의약품 지정을 해가면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그 시장에 들어가서 독점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점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익성은 SK바이오팜에서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시장이 작다라고 보기에는 시장이 작아도 수익은 얼마든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카리스마메이트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변리사이자 식약처 심의위원회 전문가로서 SK바이오팜 향후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SK바이오팜에서 이제 미국에서 허가받은 세노바메이트, 솔리암페톨 포함해서 전체적인 특허를 보면요. 2020년 6월 29일 공개 기준 SK바이오팜의 특허 출원은 약 4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이건 적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 동안 특허가 공개되지 않는데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2019년, 2020년 특허 출원은 아직 미공개 상태인 것까지 감안하면요. 약 450건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흐름을 한번 보면요. 연도별 흐름을 보면 예, 지속적인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말씀하시면 저희가 네, 띄우겠습니다. 연도별 흐름을 보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특허 출원 형태가 신규 물질의 개발일 수도 있고 기존 특허의 보완이나 에버그린인 전략의 일환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앞에서 잠깐 보셨지만 출원된 국가 분포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요. 네. 출원 국가를 보면은 이제 시장까지도 여러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면 세노바메이트, 솔리암페톨의 뒤이은 파이프라인과 시장 진출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특허 관점에서 보면 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대체로 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대체로 전망이 밝던데요. 예. 저는 SK바이오팜의 앞으로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들도 들어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지혜 변리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과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